제44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의 시작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4일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핵심 자료를 6장 제출해서 청문회 검증을 회피한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4월 동안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은폐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노력했습니다. 마치 상대가 바뀐 수사관과 조사를 받는 피의자 혹은 재판을 받는 재판장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보는 듯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증거를 대라라고 하는 입장을 그는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재주의 수사와 재판을 청문회에 연상시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 앞에 국민을 심판받고 국민이 판단하는 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총리의 자격의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미국에서도 증거 개시 절차가 있어요. 상대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모두 내놔야 합니다. 내놓지 않으면 그것은 주장하는 것이 사실로 간주됩니다. 진실을 내놓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스스로 덮고 만약에 본인 자신이 동의한다면 그 진실의 자료들은 다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덮고 마치 게임하듯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피해갔던 바로 그 청문회장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인사청문회장이 아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이것은 국민이 판단자가 되는 전쟁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사면 관련 자문 사실은 위협성 논란을 결코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면 관련 자문은 청탁성 성격이 강합니다. 법적 변호보다는 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를 운운하면서 그 당사자 의뢰인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 의뢰인이 의뢰해서 로비에 성공해서 사면이 됐다면 국민적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반해서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를 들면서 의뢰인의 의자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황교안 후보자는 과거에 사면 문제가 됐을 때 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를 밝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면 문제가 궁지에 몰릴 때는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를 대다가 상대방 사면이 정치적으로 문제됐을 때 위법 주장까지 해가면서 공안 법적 의무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입장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방식으로 총리 때도 행사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대고 이 나라 국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긴장의 끈을 풀 때가 아닙니다. 추가 감염병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강원과 충북 지역에도 양성 반응자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임산부에게서 1차 양성 판정이 있었고 국내 거주 외국인에도 확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긴장과 경계심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총력 대응하는 것이 메르스 진압을 위한 고비입니다. 문영표 장관같이 안이한 생각을 갖는 분으로서는 국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최우선 목표는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수출은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것 이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제 역할을 할 때입니다. 메르스 방역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가 미칠 사회적 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내수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확대를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본과 중국은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기치 아래 양적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를 중심으로 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당국도 능동적인 경제부진 타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생경제 또 경기 부양 이유로 휴경이라는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월 금리 인상과 양적 인하 축소로 인한 우리 경제 정책의 협회성 또 일본과 중국의 준비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국내 경제를 주무르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불안한 경제정책에 대한 안정성을 우리 야당이 마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이사 일정 협의를 위한 양당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추석 수석께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우리 당은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 진행은 지금으로서는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 절차와 별개로 시급한 민생 문제 타개를 위한 대정부 질문, 정상적인 의사일정 추진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민생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정 정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상한지는 잘 알겠는데 국회도 덩달아 이상합니다. 211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을 두고 청와대가 거부권 공문하자 입법부 전체가 권한동의 절차까지 마련하여 법안을 취지에도 맞지 않게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입법부답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 총리 인사청문회가 정한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도 의혹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준하자고 합니다. 군 면제와 사면 자문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도 후보자는 묵묵부답입니다. 두드러기로 사법시험은 합격했지만 군대는 안 갔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서관종 사면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까지 할 수 있다던 후보자가 스스로 사면 자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후보를 인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뭐하러 청문회를 하는 것이냐. 특히 여당은 메르스 대책을 위해서라도 진두지휘를 위해서라도 빨리 총리를 인준하자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도 이 메르스 대책을 못하고 뒷북행정으로 20여일간의 시간을 보낸 정부인데 그러면 그동안 총리가 없어서 이렇게 허둥대고 뒷북행정, 늦장 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 경제 살리기 대토론회를 하자고 김무성 대표가 제안했고 우리 당이 언제든지 하자라고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여당에서 경제 살리기를 하자고 하면서 여전히 그 토론회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이 제시한 4대 민생고를 비롯한 경제살리기법에 대해서는 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에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여야, 청와대, 정부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근거를 입증하자고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청와대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국회까지 이상해진 거에 대해서는 제발 그러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윤석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들은 메르스 확산으로, 농민들은 가뭄으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가 늦어지면서 가뭄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뭄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중북부 강원 지역 가뭄이 매우 심각해 기상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강원 영도 지방에는 9월까지 강수량이 예년 평균 대비 42% 수준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가뭄으로 작황이 나빠져서 채소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가뭄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 예비비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 우리 당에서는 메르스 발생 지역 현장 방문을 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을 해서 농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준석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미국 방문도 미룬 만큼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 건강보건 수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 일부에서는 메르스를 틈타서 은근슬쩍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메르스고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 후보자입니다. 이 둘이야말로 연계시킨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적격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메르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까? 메르스 퇴치를 위해 대통령이 국민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총력 대응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적격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메르스 같은 비상사태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조차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야당은 메르스 해결에는 온몸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을 적격으로 둔갑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자에게도 요구합니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소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입 내역 공개로 의혹만 더 커졌습니다. 후보자가 정말로 말씀하신 듯 떳떳하면 특별사면 수입 의혹,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의혹 해소 없이 이는 의당은 임명통리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월달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후 3시에 새누리당 수석대표실에서 만나서 6월에 임시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메르스 사태가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9분의 소중한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4차 감염 의심 사례마저 발견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의 자랑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의료 선진국이지만 공공의료 후진국입니다. 치료 기술은 발달되어 있지만 예방은 대단히 수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르스 대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삼성병원에서 가장 많은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료 선진국은 순식간에 방역 후진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의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80, 90% 이상, 미국조차도 30%가 넘는 현실에서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 거꾸로 박근혜 정부는 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대신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줄기차게 강행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중궁궐 청와대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메르스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호출을 타워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메르스 대란은 수그러들 것입니다. 네, 다음은 강동원 의원의 단어 듣겠습니다. 이쪽으로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메르스 확산 방지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은 분명하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파생된 민생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읍 장덕리 마을은 마을 전체가 통제가 됐는데 이 마을에 고립된 상태에서 지금 생계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이 마을에는 농민이 주로 계시지만 자영업자나 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생계 문제가 상당히 시급히 지급이 돼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보면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을 일정 기간 차단해서 주민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지역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있는데 이 법을 시행할 대통령 시행령이나 장관의 규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있는데 전염병이 창궐 한 이 지역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가 정부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했는데 이 국회법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없기 때문에 준칙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서 이 메르스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생계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순창 지역에는 현재 오디, 블루베리, 복분자 등이 굉장히 고소득 작물로서 현재 출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로가 모두 막혔습니다. 인터넷 판매 중단됐습니다. 예약 판매 중단됐습니다. 반품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메르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몇 가지 요구합니다. 첫째는 농산물과 메르스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협을 통해서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이 농산물을 전량 수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림수산발전기금 또는 새농촌 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일선 농협에 긴급 지원하기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과 장 차관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이럴 때만이 메리스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현지 농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5일 날 국회에서 순창에서 생산된 농산물 시식회와 판촉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과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관측됩니다. 그 수사의 객관적 과정과 주관적 출구 전략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측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검찰의 수사상 객관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상 주요 사건에 있어서는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단수 확보가 쉽지 않은 서면 조사를 하면은 불기소 처분으로 가는 그런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건 주요 피해자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금품수수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 캠프 선대위 조직 총괄 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금융계좌 내역 등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시기는 어떻습니까? 알려진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김모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자택에 압수수색을 나서며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등 수사에 객관적 절차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의 수사 의지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은 한전 경남대학 부사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두면서 대선 자금 비리가 아닌 총선 자금 비리로 수사의 방향을 은근슬쩍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 부사장의 진술 번복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자금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성 회장의 메모, 성 회장의 인터뷰, 한전 부사장 검찰 초기 진술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진술이 대선 자금이라는 것과 액수 및 시기의 면에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한전 부사장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수사의 방향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대선 자금 전달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해 왔습니다. 번복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그 진술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을 기초로 실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양구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술이 번복되었다라고 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는 채로 대선자금 수사를 총선자금 수사로 전환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지금이라도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신정훈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묻혀서 정부가 조용하니 한중 FTA, 한 베트남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정부의 안일한 농업피해 액 산정과 피해 보전 대책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로 인한 피해액이 20년 동안 1,500억에 불과해서 피해 보전 대책도 10년 동안 1,500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가 매년 77억에 불과해서 159억을 투자해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한중 FTA 동의안에서 밝힌 피해액 산정과 피해 보전 대책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농업 포기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중국산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FTA와 관계없이 이미 수입되는 농산물만 봐도 향후 20년 동안 10조 원, 연평균 5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 FTA로 인한 협상 내용도 매우 엄중하고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먼저 쌀 다음으로 주식인 미래 관세를 5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44개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FTA 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 권한마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중국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봐도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관심 갖는 33개 품목은 양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대신 TRQ 정유 관세 물량으로 내주었습니다. 이를테면 2012년 기준으로 중국산 참깨의 약 80%인 24,000톤 가량이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또 대두, 참깨, 팥, 보리가 3,000톤에서 1만 톤까지 아무런 관세 없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국내 생산량이 5,000톤인 낙지는 무관세 중국산 낙지 물량으로 2만 5천 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중 FTA로 전체 농산물, 농축산물 2,020개 품목 중 70%인 1,500개 품목이 장단기 안에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지금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대다수의 농업인들의 중소농의 몰락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5천억 이상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 대책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서 국회 동의를 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피해 보전 직불제를 개선하고 농업이득 공유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등 근본적인 농업 회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가계부채는 10조 원이 넘게 증가했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8조 원 증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의 빚내서 집 내라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간 전월세 대란, 최저임금, 통신비, 가계부채를 4대 민생고로 규정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해왔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우리 대표실에서 정책위가 그동안 가계부채 TF를 구성해서 준비해온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제 마지막 발언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완구 총리를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할 경우에 국정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재산 문제가 전혀 해명이 되지 아니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총리 후보자로 인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총리를 인준하게 되면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것이고 결국 국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제 예언이 맞아 들어갔고 3개월 만에 다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자는 이완구 후보자보다도 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전부 메르스로 이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언론인들의 검증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졌고요.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황교안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위원들은 검증을 하는데 큰 애로를 겪었습니다. 결국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요. 끝까지 거부를 했던 19개의 수임 자료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예상치도 않던
사면과 관련된 사항들,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검찰이나 검찰의 청탁 의혹이 있는 사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면과 관련된 사항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행사는 헌법적 특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청탁의 성격이 매우 강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범죄에도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이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다시 국정 혼란을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스스로 해명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